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중국 한국사 강의를 진행하게 될 김영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어떤 얘기를 다뤄왔느냐, 삼국시대를 거쳐가지고 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마지막 최후의 승자를 가리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어요. 그리고 최후의 승자는 누구였다? 바로 신라였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한반도의 패권을 누가 차지하게 되냐면은 신라가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점을 기준으로 우리는 흔히 신라를 그 이전의 신라하고 구분해서 통일신라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혹은 김부식의 삼국사기를 근거로 해가지고 신라 중하대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한반도는 신라가 패권을 차지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배웠는데, 사실상 고구려가 차지했던 원래 진짜 영토들이 있잖아요. 대동강 이북에 해당하는 그 영토는 도대체 누가 차지했냐 이거예요. 약속대로라면은 누가 차지했어야 거였냐면은 거기는 바로 중국, 그때 당시 당이 차지하도록 그렇게 서로 협약을 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대동강 이북을요, 처음엔 당이 어느 정도 여기를 장악을 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여기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새로운 나라가 들어서게 되는데, 과연 그 나라가 무엇이냐?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배울 바로 발해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발해의 건국과 발전에 대해서 한번 같이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로마 제국 시대에요, 로마 제국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그 영화 글라디에이터에 나오는 검투사가 좀 많이 떠오르죠, 그죠? 뭐 그거 말고도 떠오르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게 이제 로마 제국 하면 검투사인데, 검투사들 가운데서 스파르타쿠스라고 불리는 굉장히 유명한 검투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로마 제국은요, 아주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었는데, 이 황금기에는 그동안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은 포로들을 획득해서 이들을 통해서 엄청난 농장을 경영하기도 하고, 혹은 남아도는 노비를 어디에다가 쓰냐, 남아도는 노예들을 어디에 쓰냐면은 검투 경기에 집어넣기도 했어요. 그래서 스파르타쿠스도 바로 그런 운명에 처해 있던 검투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스파르타쿠스가요, 이러한 상황을 참지 못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장난감처럼 여기서 자유를 박탈당한 채 구속과 억압을 당하면서 당장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냐, 우리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동료 검투사들을 모아서 무장 봉기를 일으킵니다. 이게 그 유명한 스파르타쿠스의 난이라는 사건인데요, 당시 스파르타쿠스야 그 규모가 엄청났어요. 수만 명의 검투사들과 그 다음에 아주 사회적인 기층민들을 모아가지고 거대한 군대를 조직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로마 제국 곳곳을 휩쓸고 다니면서 아주 엄청난 이제 로마 제국 입장에서 진짜 멘탈 붕괴를 일으키게 다닌 거예요. 그런데 이 스파르타쿠스가요, 그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서 연전연승을 하면서 로마 제국을 갖다가 뒤흔들고 있었는데, 로마 제국을 뒤엎고서 과연 노예 검투사들만의 나라를 만들 것이냐 라는 그 기로에서 스파르타쿠스가 좀 제대로 방향을 설정하지 못합니다. 확실하게 노선을 결정하지 못하고 조금 이제 여기서 어정쩡하게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결국 로마 제국군이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을 진압하게 되고, 스파르타쿠스를 비롯한 당시 반란에 참여했던 검투사들은 굉장히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 스파르타쿠스의 난과 굉장히 유사한 사건이요, 세월이 조금 흐른 후, 몇백 년 후 동양의 요소 지역에서 바로 그 지역에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고구려가 멸망한 다음에 그 지역을 당이 이제 차지하게 됐어요. 대동강 이북 지역을 당이 차지하게 됐었는데, 당시 당이 그 지역의 행정이나 치안이나 이런 것을 좀 더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민족들을 한 곳으로 그냥 불러 모았습니다. 야, 너네 여기저기 흩어져 살면 우리가 관리하기 힘드니까 다 여기로 모여. 거기가 어디냐면은 요서지방에 있는 영주성이라는 곳이었어요. 영주라는 성에다가 수많은 이민족들을 불러 모았는데, 고구려인, 그리고 말갈인, 그리고 거란인, 그리고 돌거린, 그리고 이들을 통치하는 중국인, 당까지 총 5개의 민족이 한데 어우러져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뭐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겠죠. 자, 그러던 와중에 당시 당의 황제였던 고종이 죽고, 그 뒤를 이어서 고종의 와이프였던 측천무후가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거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어요. 중국에서 여제가 나타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측천무가 권력을 잡으면서 주변 이민족들이 당을 살짝 무시하게 됩니다. 물론 측천무는 엄청난 여걸이었고 진짜 중국 역사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막강한 패권을 휘둘렀던 여황제였지만 이거는 현재의 우리의 평가고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뭐 여자가 지금 저것 봐라 우습게 보이네 그죠? 자 그러면서 이 영주성에 있었던 여러 민족들도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하고서 무장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일으켰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거란족을 이끌었던 이진충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이진충이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믿고 있었냐면은 바로 돌궐의 추장이었던 묵철가한이 자기를 지원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믿고 이진충이 거란족으로 규합해가지고 무장 봉기를 일으켜서 당과의 전쟁을 선포를 합니다. 자 그런데 당이 이 이진충을 진압하기 위해서 수도 없이 군대를 보냈지만 이 토벌대가 이진충을 막아내지 못해요. 결국 당의 토벌대가 연전연패를 하면서 이진충이 점점 중국 본토 쪽으로 진격을 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 영주성에서 그 치안 공백 상황을 이용해서 또 두 번째 무장 봉기가 발생을 하는데 그게 누구였냐?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대조영입니다. 대조영도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하고서 고구려계 유민들과 말갈족 이 두 개의 민족을 결합을 해가지고 새로운 집단을 결성을 합니다. 근데 대조영의 선택이 좀 특이해요. 대조영이 이진충과 함께 중국 본토로 즉 서쪽으로 진격한 것도 아니고 아예 영주성을 완전히 장악한 것도 아니고 희한하게도 이진충과는 정반대로 동쪽으로 가버립니다. 여기서 대조영의 안목이 나온 거예요. 대조영은요 지금 당장 당이 밀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당이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이진충이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어느 정도 감지를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당의 측천무가요 뇌물을 이용해서 누구를 매수하냐면은 돌궐의 묵철가한을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묵철가한이 역으로 누구를 공격하냐면 거란족의 후방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진충이 난리가 났죠. 앞에는 당군이고 뒤에는 돌궐군이에요. 그 사이에서 오도가도 못한 상황에서 거란족은 괴멸적인 타격을 받게 되고 이진충의 무장 봉기는 결국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측천무가 그 다음으로 처리할 대상을 누구로 잡았냐면은 동쪽으로 도망간 대조영 집단을 갖다가 처리하기 위해서 추격대를 파견합니다. 그 추격대의 지휘관이 누구였냐면 재밌게도 투항한 거란족의 장수였던 이해고라는 사람이었어요. 즉 거란족을 이용해서 대조영을 잡겠다. 즉 이제의를 하겠다는 것인데 처음에 이해고의 이 추격대의 공습에 대조영 집단은 상당한 위기에 빠집니다. 대조영과 동맹관계에 있었던 말갈족 족장 걸사비우가 전쟁에서 전사하는 그런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돼요. 자 그러나 대조영이 결국에는 천문령 전투에서 이해고의 추격대를 완전히 격파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당의 추격을 할 수 없도록 막아내고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동무산 기슭에서 발해를 건국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참 재밌죠. 어떻게 보면은 몇백 년 전에 있었던 스파르타쿠스, 로마에서 있었던 스파르타쿠스의 난에서 스파르타쿠스는 그 엄청난 군세를 가지고서도 제대로 된 노선을 정하지 못해서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진충 같은 경우는요, 노선은 정확하게 정했는데 사실상 전체적인 판세를 뒤엎지 못해서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대조영은요, 군세도 정확하게 만들어냈고 또 돌아가는 판세도 정확하게 읽어서 그 틈새를 찔러서 발해란 나라를 건국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과연 대조영이 건국한 이 발해는요,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까요? 자, 오늘 이 시간 발해의 역사 속으로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해의 건국 보면요, 7세기 후반부터 발해의 건국에 대한 움직임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주성에서 통치력이 좀 약화됐어요. 특히 이제 발해에 대한 통치력이 약화되면서 당의 통치력이 약화되면서 이거 오타입니다. 발해의 통치력이 아니라 당의 통치력이 약화되면서 영주성에서 거란과 돌궐이 봉기를 하게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란의 이진충이 중국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고 돌궐이 그 뒤에서 지원해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작전이 처음에 잘 나가다가 당에서 돌궐을 매수하면서 이게 실패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자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들을 인솔 해서 봉기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말갈족과 걸사비우가 이끄는 말갈족과 같이 규합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도대체 대조영의 출신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대조영이 어떤 사람이길래 고구려하고 말갈 이 두 개의 민족을 하나로 힘을 합칠 수 있냐 이거예요.
구당서와 신당서의 기록을 보면요. 대조영에 대한 그 출신 성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구려인이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고구려의 별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고구려의 별종이 도대체 뭐야, 그죠? 고구려이면 고구려인이고 아니면 아닌 거지. 별종은 또 도대체 뭐야. 이건 이런 뜻이에요. 대조영의 조상은요, 말갈족 출신입니다. 그런데 고구려로 귀화해 온 거예요. 그러면서 몇 세대 거치면서 사실상 이제 고구려에 정착을 하고 살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성도 대시로 부여받은 거죠. 그런데 자신들의 그 본 뿌리는 어디에 두고 있었냐면은 말갈족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조영은 두 가지 속성이 다 있는 사람이에요. 한쪽은 고구려인의 속성을 갖고 있고 한쪽은 말갈인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조영한테 엄청난 무기였어요. 자기는 고구려인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힘도 갖고 있지만 말갈족도 규합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힘을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대조영이 고구려의 유민과 말갈인을 규합해가지고 결국 자신만의 집단을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대조영이 이진충을 따라서 서쪽으로 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영주성을 점령하고 그 지역을 점령한 것도 아니고 아예 그냥 동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당의 추격을 피해서. 자, 그래서 동쪽으로 이동을 해서 당의 추격대를 바로 이 천문령 전투에서 격퇴를 시키면서 결국 동모산 기슭에서 발해를 건국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과연 그러면 이 발해란 나라는 어느 쪽 계열로 봐야 되는 것이냐? 사실 이거 시험에 좀 많이 나오거든요. 발해를 도대체 어느 쪽 계열로 봐야 되는 것이냐? 뭐 학술적으로 따지면은 발해를 꼭 어느 쪽 계열로 선정을 해야 되나라고 의문시하는 학자들도 상당히 계십니다. 왜 뭐 예를 들자면 로마 제국이나 혹은 서양의 프랑크 왕국처럼 그냥 뭐 동아시아 공통사로 보면 되지 않냐? 꼭 이거는 뭐 중국사나 한국사로 그렇게 자리매김을 할 필요가 있냐라고 그렇게 제시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는 학술적인 얘기고, 일단 저희는 시험이 목표이기 때문에 시험적으로 봤을 때 발해는 당연히 우리나라로 보고 있어요. 한국사로 분류를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시험에서 상당히 많이 물어보는데, 그 근거가 이렇습니다. 일단 대조영이 일본에다 보낸 국서에 뭐라고 써있냐면 바로 고려국왕이라는 명칭을 썼어요. 그러니까 고구려를 줄여서 고려라는 용어로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나는 누구의 왕이다? 나는 고구려의 왕이다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표방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어를, 대조영은 천통이라는 연어를 사용했는데 독자적인 연어를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발해의 지방정권이 아니라 아예 하나의 별도의 국가다라는 것을 강조를 한 것이죠. 특히 이 발해는 연어 관련된 문제가 시험에 많이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고구려 문화의 유사성으로 봤을 때 일단 돌사자 석상, 그리고 온돌, 발해 석등, 이불 병자상, 연꽃무늬 기화 등 이런 것들은 고구려 문화와 상당히 유사성이 있다. 그러니까 발해는 고구려의 후신 국가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주장이 많이 제기가 됩니다. 자, 이 발해와 고구려 문화의 유사성은 제가 나중에 남북국 시대 문화 파트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일단 여기는 그렇구나 하고서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주민 구성을 보면요, 좀 이원적이에요. 요것 때문에 이제 중국하고 많이 분쟁이 일어나는 건데, 당시 고구려계는 주로 어느 쪽에 지배층에 들어가게 되고요, 말갈계는 피지배층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는 하시면 안 되는 게, 말갈계가 뭐 피지배층이라고 해가지고 노예 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주로 지방 세력을 말갈족이 차지를 한 거고, 중앙 정치 정계를 누가 차지했냐면은 고구려가 차지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국사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봐라, 중앙 정계 지배층은 사실상 고구려인이었다. 그 고구려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발해는 고구려의 후신 국가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보는 것이고, 중국 측 주장은 뭐냐면은 그렇지 않다. 인구 구성을 봤을 때 절대 다수는 말갈족 아니냐. 이 말갈족은 현재 어디 있냐면은 중국의 소수민족 중 하나다. 그러니까 발해에서는 중국사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중국 측은 또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학술적인 논쟁은 학술적인 논쟁이고, 우리는 이제 시험이니까. 자, 그래서 고구려계의 사람들이 발해의 지배층을 장악했다는 사실, 바로 이것이 발해를 한국사로 분류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8세기 들어서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발해가 발전하기 시작하는데요. 안타깝게도요, 발해는 발해 역사가 없어요. 이게 역사서가 분명 없진 않았을 텐데 소실되고 없습니다. 예를 들면 고구려 백제 신라 같은 경우는 삼국사기를 근거로 얘기를 하거든요. 고려는 고려사 저료, 그 다음에 조선 같은 경우는 조선왕조 실록,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발해는 그 근거가 되는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어디를 참조하냐면은 이게 초기국가 그 부여 이런 데하고 똑같습니다. 그 출처가 우리나라 역사책이 아니라 대부분이 다 중국 역사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구당서와 신당서 여기서 주로 찾아오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발해의 그 왕들에 대해서 많이 알지를 못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시험에 나오는 왕은 정해져 있다. 첫째 대조영,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왕, 세 번째 문왕, 네 번째 선왕. 이 네 명 중에 한 명이 나옵니다. 시험에서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포인트를 잡아두시고요. 대조영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던 사람은 바로 무왕입니다. 근데 이 무라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 수 있겠죠. 무셀 무자. 뭔가 좀 이제 세 보이죠? 맞아요. 무왕 때 강경책 썼습니다. 무왕은요, 군사적으로 상당한 강경책을 썼던 왕입니다. 자, 무왕의 시대에 썼던 연호가 무엇이냐. 제가 연호 외워두라고 했는데, 연호가 인 아니었다. 무왕 때는 인 아니었고요. 대외관계를 놓고 보면요, 중국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 중에서 시험에서 진짜 많이 나온 게 뭐냐면은 바로 요건데, 장문유가 수군을 이끌고 당의 등주를 공격합니다. 요 사건이 시험에 참 많이 나오는 사건인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무왕이 수군을 보내서 당의 등주, 여기가 산동반도 일대거든요. 왜 거기를 공격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되는 사건이 뭐냐면 바로 대문예의 투항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은 이렇습니다. 당시 이제 세력 지도를 잠깐 그려드리면요.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바로 요 지역이 발해입니다. 요 지역이 발해고, 여기가 당이에요. 여기가 당이고, 그 다음에 요쪽에 뭐가 있었냐면은 말갈족 중에서 흑수부 말갈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흑수부 말갈은 당시 당하고 발해하고 결속력이 없던 애들인데, 걸사업 이후를 주장했던 그런 말갈족이 아니에요. 별도의 애들입니다, 얘들은. 그리고 남쪽에는 통일신라가 있었죠. 구도가 이렇게 크게 보면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서 이런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당이 발해를 제압하기 위해서 누구하고 손을 잡냐면요, 바로 이 후방에 있는 흑수부 말갈하고 썸씽을 합니다. 그죠? 요렇게 딱 썸씽을 해서 앞뒤로 포위해가지고 공격하겠다라는 것인데, 당연히 이제 발해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누구를 먼저 격파하기로 결정을 하냐면은, 발해 무왕은 가만 보니까 당보다는 누가 더 해볼만하다. 바로 이 흑수부 말갈이 해볼만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군대를 보내서 흑수부 말갈을 선제 공격을 하려고 했어요. 그때 발해군을 지휘하는 지휘관을 누구로 임명시키냐면 바로 무왕의 동생이었던 대문예한테 임명을 시킵니다. 근데 이 대문예가요, 한번 당에 볼모로 갔다 온 적이 있어요. 대조영 시절에. 근데 당하고 이제 잠깐 제휴관계를 맺으면서, 휴전협정 맺으면서 볼모로 잠깐 갔다 왔었는데, 갔다 오면서 대문예는 좀 친당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내가 당에 갔다 와보니까 얘들 진짜 장난 아니다. 그 엄청난 영토에 인구에 물자도 많고 문화도 그렇게 찬란하게 발달했는데 우리가 당하고 싸워서 솔직히 승산이 있겠냐. 싸우는 것보다는 당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 훨씬 더 이득이다라고 주장했던 친당파였습니다. 근데 무왕이 자기 동생한테 명령을 내린 거예요. 흑수부 말갈을 공격해라. 대문이가 당연히 반대했죠. 아, 형님, 이건 아니죠. 당하고 그럼 싸우겠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흑수부 말갈을 먼저 공격을 하면은 당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무왕이 그러죠. 야, 내가 하라면 할 것이지 뭐 이렇게 많이 와너. 너 빨랑 가. 결국 대문예가 이 명령을 어기고 당에 투항을 해버립니다. 그냥 망명을 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무왕이 이것 때문에 완전히 그냥 화가 났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동생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자, 그래서 결국 요서 지역에서 당군과 또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데, 안 되겠다. 내가 당한테 진짜 본때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장문으로 하여금 수군을 이끌고 바로 요 지역의 산동반도예요. 요 지역으로 선제 공격을 가해서 여기를 점령한 게 아니라 이 지역에 타격을 주고서 이 지역을 총괄하던 자사 위준이라는 사람을 죽이고 이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다시 되돌아오게 됩니다. 야, 내 뜨거운 맛, 내 주먹만 한번 봤지 너 조심히 앞으로 이런 거죠. 자, 그러자 당이 가만히 있을 리 없겠죠. 그러면은 누구하고 우리가 손을 잡자. 바로 요 지역을 떠돌고 다니던 돌궐, 그리고 당, 그리고 신라, 그리고 요 세 개가 연합을 해가지고 누구랑 싸우자, 발해하고 싸우자라고 그렇게 결론을 냅니다. 돌궐은 아니고 요렇게 당하고 신라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당, 신라, 옛날처럼 그 나당 여당을 맺어가지고 우리가 발해를 다시 한번 격파를 하자라고 그렇게 당이 작전을 짭니다. 자, 그러자요, 발해가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요, 바로 요 지역을 떠돌던 돌궐하고 손을 잡으려고 그래요.
그래, 니네가 그렇게 나오면 우리는 돌고라고 손을 잡겠다. 그리고 누구하고도 손을 잡겠다. 우리는 바다 건너에 있는 일본과도 손을 잡겠다. 그래서 돌궐, 발해, 일본, 나당. 옛날에 그 십자이 생각나죠, 그죠? 그 구도가 또다시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첨예하게 당과 대립을 했던 그 시기가 언제였냐면 바로 발해 무왕 때입니다. 근데 사실 무왕도요, 발해를 이끌면서 이 발해하고 당하고의 싸움을 볼 때 영원히 싸워야 되는 상대로 보진 않았어요. 당과의 싸움을. 왜냐면 무왕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고구려가 어떻게 망인지를 알아요. 결국에는 중국과의 그 장기전을 가게 되면은 인력과 물자가 부족해가지고 우리가 밀릴 수밖에 없다. 최종적으로는 그걸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왕이 당을 향해서 먼저 선제 공격을 가하긴 했지만 사실은요, 나중을 대비해서 물밑 작업을 해가지고 다시 평화 무드로 돌아갈 것을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결실이 어디서 나오게 되냐면 바로 무왕의 다음번이었던 문왕 때 나오게 됩니다. 자, 문왕은요,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여긴 무예요. 여기는 문이죠. 그죠? 어떤 냄새가 나요? 그죠? 공부 좀 한 냄새 나죠? 그죠? 문자 좀 쓴 것 같죠? 문왕 때는 당과의 유화칙을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문왕 때 쓴 연호가 뭐였냐? 바로 대흥이었고요. 대외관계를 놓고 보면은 당하고 우리가 싸우는 것보다는 친선관계를 맺는 게 낫겠다. 사실 이 얘기는 이미 무왕 말기부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당의 문물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용하자라고 하면서 그 대표적인 상징이 뭐냐면은 발해의 수도였던 상경 용천부에 있는 주작대로입니다. 주작대로가 뭐냐면은 아주 뻥 뚫린 길을 말하는 건데 중국 장안성에 설치되어 있는 그 도로예요. 그 모양을 본따가지고 만든 것이고 우리나라에는 어디가 있냐면 이게 바로 광화문 앞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당의 정치 시스템인 삼성 6부제를 수입을 하게 되는데 이 삼성 6부제에 대해서는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당과 친선관계를 맺고 자기들이 예전에 가가지고 한참 진짜 난동을 부렸던 그 산동 등주에 뭐를 설치하냐면은 발해 사신들의 숙소라고 할 수 있는 발해관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과 화해 무드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당하고만 화해 무드로 간 게 아니라 신라하고도 화해 무드로 갑니다. 우리 뭐 서로 싸울 필요 있냐? 웬만하면 친하게 지냅시다. 라고 하면서 신라와의 교통로를 개설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신라도입니다. 즉 발해 동경지역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경주 지역 거쳐서 일본까지 넘어가는 그 무역로를 개설을 해가지고 신라하고도 완만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문왕 때 수도로 옮기는데요. 그러니까 대조영이 처음에 나라를 세웠던 동모산 기석은 처음에 이제 나라를 건설하다 보니까 이제 좀 천혜의 요새를 골라서 세웠겠죠. 그런데 여기가 뭔가 진짜 제대로 된 국가의 수도가 되기에는 좀 많이 부족한 곳이에요. 그래서 수도로 옮기는데 발해가 좀 수도를 많이 옮겼어요. 어떻게 옮기냐면은 동모산에서 나중에 이제 중경으로 옮깁니다. 중경에서 상경으로 옮기고 상경에서 동경으로 옮기고 동경에서 다시 상경으로 옮겨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근데 그렇게 과정을 복잡하게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발해가 여러 군데 수도로 옮겼지만 가장 오랫동안 수도로 영화를 누렸고 또 가장 중심이 되는 지역이 어디였냐라고 하면은 바로 요 상경 용천부가 발해의 실질적인 수도로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계속해왔다. 자, 그래서 문왕 때 사실상 상경 용천부를 건설을 해서 이 지역을 발해 중심지로 키워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뒤로 발해가 조금 혼란을 맞이해요. 1대 대조영, 2대 무왕, 3대 문왕까지 잘 나가다가 4대 때 좀 약간 폭군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살짝 혼란기를 맞이하면서 몇 대를 좀 거치다가 나중에 이제 9세기 초에 가가지고 발해를 최전성기로 이끈 아주 훌륭한 군주가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선왕이에요. 이름에 선자가 들어가죠. 뭔가 좋아 보이죠, 그죠? 이때가 발해의 가장 최전성기예요. 자, 선왕 때 사용했던 연호는 뭐냐면은 건흥이었습니다. 연호 제가 외우라고 했습니다. 연호. 대조영은 천통. 그죠? 그 다음에 무왕 때는 인한. 그리고 문왕 때는 대흥. 그리고 선왕 때는 건흥. 이거 여러분들 꼭 외우셔야 되고요.
선왕 때 영토 확정을 해가지고요. 대부분의 말갈족을 복속을 하게 되고 이때 가서 요동 전역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요. 요동은 아직은 확실하게 확보를 못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발해의 그 영토 지도를 보면은 초기에는 상당히 동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제도를 정비하게 되는데 오경. 전국에 5개의 중요 지점을 만들죠. 예전에 제가 아까 전에 좀 전에 설명했던 상경, 중경, 동경 말고도 뭐 서경, 그 다음에 남경 이 2개를 더 만들어가지고 오경 체제를 구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을 15개의 부로 또 나누고 그 밑에 62개의 고을로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경 15부 62주 체제를 만들었던 것이 바로 선왕 때고요. 이때가 최전성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중국으로부터 어떤 칭호를 받았냐. 요거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는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해동 성국이다 라는 호칭을 얻었습니다. 해동이란 것은 요하강 기준으로 그 동편이라는 것입니다. 저 동쪽에 있는 성국이야. 진짜 막강한 국가야. 야, 너네 발해 진짜 짱세다 라는 평가를 받았을 정도로, 중국인들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았을 정도로 발해가 가장 잘 나갔던 시절이 바로 요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갔던 나라도 결국엔 뭐가 옵니까? 슉 떨어지는 몰락이 오게 되죠. 그 몰락이 또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때는 10세기 초반. 일단 어느 나라든지 간에 망하기 직전에는요. 내분이 굉장히 심해져요. 그래서 귀족들의 내분이 굉장히 심하게 발생을 합니다. 뭐 또 발해 같은 경우는요. 주민 통합이 상당히 어려운 게 있어요. 왜냐면 고구려계가 있고 말갈계가 있는데 끝까지 고구려계와 말갈계가 의사소통이 잘 안 됐대요. 고구려계는 계속 고구려 우리나라 말을 쓰는 거고 말갈계는 계속해서 만주어 쓰는 거고 서로 그러다 보니까 언어 통합부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질적인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던 발해는 계속해서 내분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미 이진충의 무장 봉기를 실패함으로 인해서 나락으로 굴러떨어졌던 거란이 기사회생을 합니다. 거란은 2차 봉기가 일어나거든요. 거란이요, 이때 당시에 야율아복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연걸이 나타나면서 거란 전 부족을 통합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힘을 이용해서 어디로 쳐들어오냐면은 발해로 쳐들어오기 시작해요. 당시 거란족의 기세가 대단했어요. 그래서 단 한 차례의 싸움에 발해군이 거의 괴멸적인 타격을 받게 되고 상경이 함락되면서 발해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때가 누구였냐면은 발해의 마지막 왕이었던 대인선. 나중에 이제 거란으로부터 애왕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죠. 뭔가 애통하고 애잔한 느낌이 나죠. 그래서 서기 926년에 발해는 결국 역사의 저편으로 빠이빠이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고구려 멸망과 백제 멸망에서 다뤘다시피 부자는 망해도 3년을 간단 말이에요. 발해도 망한다고 해서 바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유민들이 계속해서 발해 부흥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후발해, 정한국 등을 세우면서 부흥운동을 전개했고요. 특히 왕족과 귀족을 구성했던 고구려계 유민들은 주로 누구를 따라서 발해 왕자 대광현을 따라서 어디로 망명을 하냐면은 고려로 망명을 합니다. 당시 태조 왕건이 후삼국 쟁패를 하던 와중에 발해가 무너지면서 이들이 주로 어디로 망명을 해오냐면은 고려 쪽으로 망명을 해서 고려로 흡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발해의 최전성기 그리고 빠르게 다가왔던 그 몰락 과정까지 설명을 해봤습니다. 발해의 멸망과 관련해 가지고요. 이거 너무 갑작스럽게 무너지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가끔 계세요. 이때 백두산이 폭발했다. 백두산이 그게 아직 휴화산이죠, 그죠? 언제 또 폭발할지 모른대요, 그거. 그래서 백두산이 이때쯤 폭발해서 발해 멸망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게 아니냐라는 설이 있는데 그거는 발해 멸망과 관련된 수많은 에피소드 중에서 하나에 불과한 거고 어디까지나 설이기 때문에 이것이 결정적인 이유는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발해의 멸망에 대한 일단 본질적인 이유는 바로 귀족들의 내분 그리고 거란과의 전쟁에서 패배 이게 공식적인 견해고 뭐 백두산 폭발설은 그냥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다. 거기에 너무 집착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발해의 통치체제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관등에 대해서는요, 몇 관등까지 있었는지는 구체적인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수상. 이름이 좀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 고구려 수상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고구려 수상 뭐였죠? 초기에는 대대로, 나중에는 후기에는 망리지였죠. 발해의 수상은 뭐였냐면은, 대내상이었습니다. 대내상.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중앙관제를 살펴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삼성 육부제였어요. 삼성 육부제라는 것은 이따가 제가 도표를 통해서 한 번 더 언급을 드리겠지만 지금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당에서 사용했던 중앙정치제도입니다. 먼저 삼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당에서는 이렇게 썼어요.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그렇게 해서 삼성이라고 하는 건데 중서성에서 하는 일은 어떠한 일에 대해서 기한을 올리는 거예요. 그럼 이 기한 올린 것을 문화성에서 심의를 하는 겁니다. 심의에서 통과가 되면은 상서성에서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구조가 삼성 육부제에서 삼성이 하는 역할인데 발해에서는 그 삼성이 뭐였냐면은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이었습니다. 근데 좀 발해는 재밌는 게 뭐냐면요. 중대성이 당의 중서성의 역할을 했고 선조성이 당의 문화성의 역할을 했고 정당성이 당의 상서성 역할을 한 건데 사실 상서성은 별로 힘이 없죠. 당에서 그죠? 그냥 집행하는 거잖아요. 행정부 성격이에요. 누가 힘을 갖고 있냐면은 중서성과 문화성이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문서를 기한하고 그거를 심의하는 곳. 근데 당에선 그랬는데 발해는 조금 특이하게 누가 권력을 막강하게 갖고 있었냐면은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는 정당성 쪽에서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당성은요 귀족회의 기구의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 바로 이 정당성의 장관이 수상 역할을 했던 그런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육부 같은 경우는요 실무부서예요. 뭐 조선시대에도 보면은 뭐 이조판선이, 병조판선 이런 사람도 있죠. 바로 그건데 명칭을 조금 특이하게 썼습니다. 이건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유교적 이념이 담긴 좀 독특한 명칭을 썼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삼성 육부제를 당에서 수입해서 썼지만 그 운영 방식은 뭔가 좀 독특하게 독자적인 방식으로 활용을 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지도는 아까 선왕 때 정비를 했다고 그랬죠. 15부 거기에 수장을 도독이라고 하고 62주 거기에 수장을 자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현과 촌이 있는데 현은 현승, 촌은 촌장입니다. 참고로 현은 주로 이제 고구려계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촌은 뭐냐면은 바로 말갈족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촌에는 말갈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촌장도 주로 누구냐면은 바로 말갈족이 맡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원적이라고 한 게 그거예요. 중앙 정계는 주로 고구려계 유민들이 장악했다면은 바로 이 지방에 절대 다수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촌의 촌락과 그 다음에 촌장은 누가 바로 말갈족으로 구성되어 있던 것이 발해의 모습이었다. 자, 그 다음에 오경 발해의 실질적 수도 역할을 했던 상경 용천부를 비롯해서 동경 용원부, 중경 현덕부, 서경 안목부, 남경 남해부 이렇게 해서 총 5개의 경이 있었다. 참고로 요 오경 신라의 오소경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통일신라의 오소경과 발해의 오경 서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군사조직의 경우에는 중앙군은 10위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이게 또 통일신라 시대의 군사조직하고 이것도 헷갈릴 수 있어요. 중앙군은 10위로 왕군과 수도경비를 담당했고요. 지방군은 지방관이 지휘관을 겸임하는 방식인데 삼국시대하고 똑같아요. 이런 점을 놓고 봤을 때 발해가 아직은 좀 고대국가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어림잡아서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좀 군사적으로 요충지라고 알려진 지역에는 독립부대를 두었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특수기관이 있습니다. 감찰 업무를 시행하는 중정대 굉장히 중요해요. 감찰 업무를 시행하는 중정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교육 중요하죠. 그죠? 고구려에 뭐가 있었죠? 최고교육기관 태학. 발해의 최고교육기관은 뭐죠? 바로 주자감. 주자감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서적을 관리하는 문적원이라는 곳이 있었다라는 것도 함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발해 삼성 육부제를 제가 도표로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왕을 중심으로 삼성이 있어요. 중정대하고 문적원, 주자감은 이 삼성에서 별회로 이제 빠지는 부서들이고 특수부서들이고 삼성인데 그 삼성은 중대성, 선조성, 정당성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중대성하고 선조성은요 기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 하는 부서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대략적으로 당의 중서성과 문화성의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유추를 할 뿐입니다. 그럼 정당성은요 당에서 상서성, 즉 행정실무를 집행하는 부서인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발해의 좀 특징이 뭐냐면 바로 이 정당성이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당성의 수장인 대내상이 사실상 발해의 수장 역할을 했었고 수상 역할을 했었고 그 다음에
정당성은 귀족회의의 성격도 갖고 있다고 했어요. 자, 이 정당성 바로 밑에 뭐가 있냐면은 육부가 있어요. 그래서 이 3개의 성과 6개의 부가 있다고 해서 삼성 육부제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육부는요 좀 이원적으로 또 운영을 해요. 특이하게 좌서정, 우서정을 나뉘어서 좀 두 파트로 나눠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좀 발해의 그 삼성 육부제의 특징 중 하나고요. 좌서정 밑에는 뭐가 있냐면은 충부, 인부, 의부, 우서정 밑에는 지부, 예부, 신부가 있는데, 충부는요 즉 인사와 관련돼 있고요. 인부는 호적과 관련돼 있고, 세금 호적과 관련돼 있고, 의부는 교육과 외교와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부는 군사와 관련이 있고, 예부는 법률과 관련이 있고, 신부는 건축 토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놓고 보면요 용어가 좀 특이하죠, 그죠? 충, 인, 의, 지, 예, 신. 어서 많이 들어본 말인데, 그죠? 충, 인, 의, 지, 예, 신. 유교에서 많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충성, 그 다음에 인, 어질 인자, 의리, 그 다음에 지혜, 예의, 신의. 가만 보니까 유교에서 하는 얘기들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발해 삼성 육부제에서 이 육부는요, 명칭은 어떤 명칭을 썼다? 바로 유교적인 명칭을 썼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거 말고도요, 아까 말했던 오경의 그 지명에서도 유교적인 명칭이 나와요. 뭐 중경 현덕부, 그죠? 이 현덕부가, 현덕이란 말도 좀 유교적인 그런 냄새가 나는 용어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발해의 뭐가 상당히 많이 강조가 되고 있었다. 바로 유교 사상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한번 핵심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해는 대주영이 동모산 기슭에서 건국하였다. 자, 천문령 전투에서 당의 추격들을 따돌리고 동모산에서 건국했다고 했죠. 발해는 주민 구성이 고구려에 의한 말갈기로 이원적이다. 발해는 일본에 보낸 국서에 고려국왕, 나는 고구려 왕이다라고 그렇게 칭했다고 했습니다. 돌사자상, 온돌석 등 이불병제상, 연꽃무늬 기하는 고구려 문화와 유사하다. 무왕 때 장문유가 수군을 이끌고 당의 등주를 선제 공격하였다. 점령한 건 아니고 그 지역을 초토화시키고 다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문왕은 당과 친선관계를 수립하여 바로 이 등주, 그죠? 자기들이 그렇게 가가지고 난장판을 피웠던 그 등주에다가 발해 사신의 숙소인 발해관을 설치를 해서 당과 우호관계를 체결하게 됩니다. 문왕은 신라도를 교류하여 신라와 또 교류를 하여 신라도를 개설하였다. 문왕 때는요 신라의 관계도 많이 좋아져가지고 신라하고도 계속 교류를 진행하게 됩니다. 선왕 때는 발해는 최전성기를 맞이해서 바로 이 해동성국, 중요한 용어라고 했어요. 중국이 당시 발해를 지칭했던 별명이 무엇이었냐라고 하면은 해동성국, 요하 동편에서 가장 잘 나가는 나라다라는 그런 별명을 붙여줬는데, 바로 이때가 발해가 가장 잘 나갔던 최전성기였다. 그때가 바로 어느 왕 때? 선왕 때였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발해는 거란의 침입으로 결국 멸망하였다. 자, 거란의 침입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이민족 관련돼 가지고 또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부여가 몰락하게 된 계기는 뭐였냐면은 선비적인 공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고구려에게 병합됐지만 선비적인 공격으로 몰락을 하게 됐고요. 발해가 멸망하게 된 계기는 바로 어느 민족이었냐면은 거란족이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고려시대에도 좀 상당히 많이 나오는 문구예요. 왜냐하면 고려시대의 대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문구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자, 요 얘기는 나중에 고려시대 파트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고요. 발해는 멸망 후에도 후발해 정한국 등을 세워 부흥운동을 전개하였다. 발해의 왕자 대광현은 발해 유민을 이끌고 고려, 당시 태조 왕건이 이끌고 있었던 고려에 망명하였다. 오타죠. 마래가 아니라 발해입니다. 발해의 수상은 대내상이다. 고구려의 대대로 하고 헷갈리시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발해의 삼성 중 정당성은 귀족회의 역할을 한다. 발해 육부는 유교적인 이념을 담긴 명칭을 사용한다. 그죠? 충인의 지예신, 이렇게 유교적인 명칭을 사용한다고 했어요. 발해의 지방조직은 15부 62주이다. 이거 말고도 특수행정구역으로 5개 오경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발해의 말단 행정 조직인 초는 말갈족이 주로 장악을 했다. 발해의 수도는 상경이고 그의 특수행정구역으로 오경이 있다. 그래서 수도는 수도 상경을 비롯해서 중경, 서경,
동경, 남경 이렇게 해서 총 5개라고 했습니다. 발해의 중앙구는 10위다. 중정대는 발해의 감찰기관이다. 주자감은 발해의 교육기관이다. 뭐 이거 말고도 특수부서로 문적원이라고 해서 서적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핵심 정리를 끝냈는데요. 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은 연어였어요. 그쵸? 역대 왕들의 그 연어를 좀 억지스럽긴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 쉽게 외우라고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보시면 이래요. 대조영은 천통을 썼어요. 그래서 대조영의 대자와 천통의 천자를 따서 대천이라고 하겠습니다. 무왕은 인안이라는 영어로 썼죠. 무왕의 무자와 인안의 안자를 따가지고 무안. 그 다음에 문왕은 대응이라고 있습니다. 문왕의 문자와 대응의 대자를 따가지고 문대인데 뭔 문대냐? 문전박대. 그죠? 문전박대예요. 문전박대. 자, 그리고 선왕의 선자와 건응의 건자를 따가지고 선건이란 건 없으니까 조금 억지스럽지만 선거라고 하겠습니다. 자, 말을 만들면 이렇게 해요. 대천에서 무한하게 문전박대를 당해 선거를 망쳤다. 자, 이렇게 해서 거꾸로 환산하면은 대천은 대조영 천통, 무한은 무왕 인안, 문전박대는 문왕의 대응, 선거는 선왕의 건응.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자료에서 등장하는 가인물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로 잘못된 것은 고구려가 멸망하자 가는 가족을 이끌고 영주로 옮겨 살았다. 696년에 거란 이신충이 반란을 일으켰대요. 그죠? 가는 말갈족장 걸사비우와 함께 걸사비우가 등장했네요. 각각 무리를 이끌고 동쪽으로 망명하였다. 자, 동쪽으로 갔대요. 가는 게르부의 옛 땅을 차지해요. 여기 게르부가 나왔죠? 게르부가 뭡니까? 바로 고구려의 그 왕실 부죠. 그죠? 게르부의 옛 땅을 차지하고 동모산이 나왔네요. 동모산에 성을 쌓고 살았다. 가가 굳세고 용맹스러워 말갈 및 고구려 유민들이 점점 모여들었다. 요걸 놓고 보면은 이 가는 누구겠습니까? 걸사비와 연합했고 동쪽으로 가서 옛 고구려 땅을 차지해가지고 동모산 기슭에다가 나라를 세웠다. 이 사람 누굽니까? 바로 대조영이죠. 자, 이 문제는요. 특정 인물을 딱 집어넣고 그 인물에 대해서 역사적 사실을 파악해내는 인물과 지역과 관련된 문제죠. 인물사적 문제예요. 그러면은 이 가라는 인물은 우리가 대조영이라는 것을 파악을 했으니까요. 대조영과 관련된 내용으로 잘못된 거 고르면 되겠네요. 1번, 가는 고구려 장군 출신이다. 대조영은 고구려 장군 출신 맞죠? 그죠? 맞고요. 2번, 가는 걸사비우의 말갈족과 연합하였다. 이건 사실상 지문에도 나온 얘기예요. 그죠? 3번, 가는 당의 통치력이 약화되자 영주성에서 봉기하였다. 자, 영주성에서 봉기해서 동쪽으로 이동한 것도 맞습니다. 4번, 가가 처음 나라를 세운 곳은 동모산 기슭이다. 이것도 역시 지문에 어느 정도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가가 사용한 연어는 인안이다. 인안. 제가 아까 저기 쉽게 외우는 방법 알려드렸죠. 그죠? 대천에서 무한하게. 대천은 대조영의 천통. 그 다음에 무한은 무왕의 인안이라고 했어요. 그럼 인안은 누구의 연어예요? 무왕의 연어죠? 근데 이 지문은 대조영을 물어보는 거죠. 따라서 잘못된 건 몇 번입니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다음 중앙 관제를 갖춘 국가와 관련된 유물을 보기 위해서 고르시오. 자, 보니까 왕이 있고요. 그 밑에 삼성이 있습니다. 사실 뭐 요 삼성 나오면은 답이 나와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삼성 육부제 쓴 나라가 하나밖에 없어. 그게 발해야, 발해. 그 뒤에 나오는 고려가 이성 육부제를 씁니다. 요 차이를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고려는 이성 육부제, 발해는 삼성 육부제. 자, 그럼 어쨌든 삼성이 나왔고요.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이 나왔네요. 그리고 그 정당성 밑에 육부가 있는데 육부에서 좌사정, 우사정으로 나뉘어서 6개의 부가 있습니다. 6개의 부 명칭을 보니까 충인의 지예신. 유교적인 냄새가 아주 물씬 나네요. 그죠?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발해죠. 그죠?
딱 보면 발해라는 거 바로 나오셔야 돼요. 자, 그러면 발해하고 관련된 유물을 한번 골라보면요. 물론 이건 제가 나중에 문화 파트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이불병자상이 있죠. 불상 중에서 이불병자상이 있고 그 다음에 연꽃무늬 기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발해하고 관련된 대표적인 유물이고요. 여기 디귿에 있는 석천동 고분은요.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은 근초고항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어요. 정확히 말하면 뭐 직접적인 관련이라기보단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석천동 고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무덤의 구조가 가만 보니까 고구려의 초기 무덤하고 비슷하다. 똑같은 돌무지 무덤이더라. 그래서 이걸 토대로 봤을 때 아마 미루어 짐작건데 백제의 건국 주체 세력은 사실상 고구려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냐라는 것으로 우리가 많이 해석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요거는 백제와 관련 있는 거고 니을의 호명그릇 이거 예전에 굉장히 강조했던 건데 그죠? 벌써 까먹으면 안 돼요. 호명그릇은 뭐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고구려와 신라 사이의 그 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이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발해하고 관련 있는 유물은 기역과 니은. 답은 몇 번이냐? 2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다음 지도상에서 설명하는 A 국가와 관련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이렇게 지도가 나오는 문제가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좀 잘 분석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가만 보면은 이 지도를 놓고 봤을 때 이 A란 나라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근처에 있는 지명을 보니까 동모산이 있어요. 솔직히 뭐 동모산 하면은 바로 딱 나와야 됩니다. 동모산이 괜히 나올 리가 없어, 그죠? 동모산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발해라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 말고도 상경용천부, 그 다음에 동경용원부, 그리고 중경현덕부, 서경암록부, 그리고 남경남해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그래서 오경입니다. 오경이라는 것이 등장을 한다면, 오소경이 아니에요. 오경이라는 게 등장을 한다면 이거는 발해구나. 그 중에서 발해 시시적 수도는 바로 이 상경용천부가 해당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A에서 등주 지역으로 화살표가 가 있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발해관이라는 것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뭐 전쟁으로 쳐들어갔다는 뜻보다는 아무래도 교류를 하면서 이 등주 지역에다가 발해관이 설치되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겠죠. 자, 그 다음에 남경남해부에서 가만 보니까 화살표가 이렇게 해서 통일신라를 거쳐가지고 일본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신라도라고 써있어요. 신라하고 교류를 했던 시기구나. 그죠? 그러면 이때는 구체적으로 집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발해이면서 발해 중에서도 문왕때라고 우리가 좀 대략적으로 짚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뭐 문왕때냐 무왕때냐 그것까지 집어내란 말은 아니고 그냥 요 나라가 무슨 나라고 요 나라와 관련된 설명을 잘못된 거 고르라는 거니까 우리가 좀 크게 보자고요. 1번 무왕때 장문효가 수군을 이끌고 당해 산동반도를 선제공격하였다. 요거 뭐 발해와 관련 있는 거 맞죠, 그죠? 문왕은 당과의 친선관계를 수립하고 신라도를 교류하였다. 요것도 발해와 관련 있는 거 맞아요. 선왕 때 최전성기를 이뤄서 해동성국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요것도 발해하고 관련된 거 맞습니다. 4번 10세기 초 돌고래 침입을 받아 멸망하였다. 제가 그 얘기했죠, 그죠? 어느 민족과 관련이 있는가? 부여가 몰락하게 된 계기는 선비족과 관련이 있지만 관련이 있고 결과적으로는 고구려에 이제 합병이 됐다고 그랬어요. 근데 발해 같은 경우는 어디하고 관련이 있냐면 돌고래하고 관련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요 거란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어요. 거란이 2차례에 걸쳐서 크게 봉기를 일으킨다고 그랬죠. 1차는 이진충에 의해서, 그 다음에 2차는 야율 아보기에 의해서, 그리고 이 2차 때 야율 아보기의 그 통합 때 발해가 결국 거란족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멸망 후 왕자 대광현이 유민을 이끌고 어디에? 바로 왕건이 이끄는 고려에 귀순하였다. 자, 그러면은 다 발해와 관련된 설명이 맞지만 발해와 관련된 설명 중에서 틀린 설명이 몇 번이냐면 바로 4번입니다. 따라서 3번에 잘못된 것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발해와 관련된 이야기를 전부 마쳐봤습니다. 이제 다시 한반도 쪽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러면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다음에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 내용도 알아볼 필요가 있죠. 삼국사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통일신라는 크게 2단계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크게 3단계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통일 이전의 상대,
그리고 통일 이후의 중대와 하대인데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은 바로 이 중대와 하대를 묶어서 우리가 통일신라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통일신라가 몰락하고 멸망을 해가는 그 과정이 있죠. 바로 그 혼란기, 후삼국 시대까지 같이 아우러서 과연 통일신라는 어떤 역사적 흐름을 갖게 되는지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